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이번 주에도 2번 열립니다. 특히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적법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헌재를 항의 방문합니다. 한 보수단체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협상에서 제외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푸틴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점차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지정한 90차 변론기일이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인데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진행된 만큼 이달 중 변론기일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는 형사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일과 오는 20일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선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20일엔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입니다. 한 총리 증인 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이, 홍 전 차장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과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총리는 국회 등에서 국무회의에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신문 기일도 진행됩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받아들인다면 오는 25일, 다음 주 화요일로 변론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추가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 중 변론 기일을 마무리 지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헌재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오는 19일에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 기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죠. 탄핵 반대 단체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엽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반대 단체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는 이름의 단체는 매일 500명이 모일 거라고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6시 등 하루 2차례 집결해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도 보수단체가 거의 매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 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헌재 흔들기에 나서며 문 대행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졸속 심판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과거 SNS 게시글과 연구단체 활동 일부를 근거로 친북, 친중이라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오늘 단체로 헌법재판소를 찾아 항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헌재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2시에
국회의원 한 40명 가까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폭동 이후 경찰은 헌재 보안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대행의 연락처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과 문대행의 고교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명태균 씨 사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날 명 씨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엔 특검을 요구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오는 20일로 예고했던 특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7일로 일주일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한 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우리가 내란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이뤄냈으나 이제 거부권을 못 넘는 일들이 반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겠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얕은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제표 결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 세대와 USB에 대한 포렌식을 마무리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세대와 USB에 대한 포렌식과 증거 선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정리해 중간 발표를 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 등 방식은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은 JTBC에 검찰이 제출한 USB에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일 자체가 결국 윤석열 씨 부부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조바심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강희경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씨의 PC를 압수해 포렌식을 마쳤습니다. 분석 결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며 보안을 당부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면서 경쟁 후보를 언급한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다음엔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걸 추가 확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명 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은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부에선 물밑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국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등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도 5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본격 대권 횡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홍 시장은 김 장관이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말한 걸 두고 기상천외한 답변이라며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세 차례나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났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2%,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각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기로녹 할머니가 어제 향년 97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이제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로녹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며 포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와 이웃사람 등으로 이름을 알렸던 배우 김세론 씨가 숨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 54분쯤 서울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김 씨 집에 방문을 했다가 김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3년 동안 연기 활동을 중단했던 바 있습니다. 서시와 별에는 밤 등의 작품을 남긴 윤동주 시인이 일본의 한 대학교로부터 명예문화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는 어제 교내 예배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열고 윤 시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윤 시인은 지난 1942년 10월 도시야대 영어 영문학 전공으로 편입해 한글로 시 창작 활동을 이어가다 이듬해 항일 독립운동 사상범으로 체포됐다 1945년 옥사했는데요. 1875년 설립된 도시야대가 사망한 사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도시야대는 지난 1995년에도 윤 시인의 시비 건립에 협력을 하는 등 그간 윤 시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는데요. で同志社大学ではこうした歴史的な経緯を踏まえまして、ユンドンジュのですね、没後50周年にあたる1995年に、ユンドンジュの私費建立に、協力をしたという経緯がございます。 도시자대 측은 학위 수여에 대해 재학 중 체포돼 숨진 윤 시인을 대학 측이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 담긴 특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와 세계의 대국을 펼쳤던 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이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의 특임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기계공학과 특임 교수로 임용된 이 구단은 AI와 바둑을 융합한 연구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이세돌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에 나섭니다. 이 구단은 이 보드게임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결합하는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 구단의 임용 기간은 오늘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막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부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를 겨냥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입니다. 특히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 의존하는 자동차 시장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는 나라에 상호관세를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FTA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없지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세 없이 평균 6.6%의 판매세만 부과합니다. 결국 부가세율이 미국 판매세율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어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는 4월 2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 관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Believe it or not, I'm a little superstitious. No.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50조 원 넘게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해외 수출액 중 49%입니다. 반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3조 원에 그쳤습니다.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10% 부과하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4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대응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오늘 워싱턴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주 트럼프, 푸틴 두 정상의 통화 이후 급물살을 탄 분위기인데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논의에서 배제가 되면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을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 착수했습니다. I am going tonight. I'll be traveling there with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we'll be having meetings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이번 주 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구체적인 종전 방안을 놓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선 트럼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탄 사이 정작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And I think that really he can push Putin to peace negotiations. Yes, I think so. I think so he can. But don't trust him. Don't trust Putin.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도 내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미국과 러시아의 직거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hat it would involve Ukraine and would involve the end of the war and would involve our allies all over the world, particularly in Europe. 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직거래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방적 양보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는 포기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 주둔을 대가로 히트로 지분 절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조건만 압박할 경우 유럽의 반발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합의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8살 대전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위해선 어떤 점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지 이 배승주 기자가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취재해봤습니다. 50대 여교사가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선생님이 풍수증한 원인을 사용을 해서 개, 돼지 등 막말과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 데리고 나와. 너야?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애들이 덜덜덜. 왜 그랬냐 묻자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가 미쳤나 봐요.
병명받기를 하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3년 전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 학대로 벌금 500만 원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엔 1년 전부터 겪고 있던 정신적 문제로 감정 조절을 못해 범행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동료들은 쉬쉬했습니다. 자기 손에 말 그대로 피를 묻혀야 되니까. 6년 전 경남의 한 산골마을 농장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습니다.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창고만 있으실 거예요. 창고에 그때 세우셨거든요. 붙잡힌 범인은 우울증을 앓던 40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전 부인에게 죽이겠다 협박한 데 이어 전 부인 가족 소유 농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여러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교단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질환 교원 심의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황생이나 이런 분들 말을 해도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하지만 이런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밀로 붙여진 채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로서 아주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질환 교원 심의의 경우 통상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문제 소지가 있는 교사를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아픈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0억 원을 기부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기숙사 리모델링이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은 대전 캠퍼스 난운관과 궁동아파트, 서울 캠퍼스 소정사와 파정사 4개 동이며 지난 주말 난운관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회장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공로를 인정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엔 한파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상 3도, 대관령 영하 2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